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한국의 이 눈부신 성공,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동력을 파헤친 강연 내용을 당신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경제 성장, 이걸 넘어서서 K-팝, K-뷰티 같은 이런 세계적인 문화 현상까지도요. 그 뿌리를 포용적 제도라는 어떤 하나의 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동아일보에 실린 로빈슨 교수의 강연 기사입니다.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학술 포럼이었죠. 거기서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 이걸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중요한 강연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로빈슨 교수가 왜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국가,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포용적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이걸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분석 틀이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나아가 미래까지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우선 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어떤 분인지 잠깐 짚고 갈까요?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 책이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데런 에스모글루, 사이먼 존슨 교수 이분들과 함께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고요. 네, 로빈슨 교수의 핵심 주장은요. 한 국가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게 질이나 문화 이런 것보다는 그 사회의 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 제도요? 네, 여기서 그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딱 대비시켜요. 바로 포용적 제도 그리고 수탈적 제도입니다. 포용적, 수탈적. 포용적 제도는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나 경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놓고요.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아하, 이런 환경에서 이제 혁신도 나오고 성장도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수탈적 제도는 소수가 다 가져가는 그런 건가 보네요. 정확합니다. 수탈적 제도 아래서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이든 부든 다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소수가 자기들 이익만 챙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는 침체하거나 쇠퇴하게 된다. 이게 로빈슨 교수의 진단이에요. 그렇군요. 특히 정치 제도랑 경제 제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는데요. 정치적으로 포용적이어야 경제적으로도 포용적인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번 강연은 바로 이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론의 핵심은 사회 시스템의 성격, 그게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로빈슨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과 성장을 어떻게 봤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라는 평가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상당히 높게 평가했죠. 그는 특히 1990년대 이후에요. 한국의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인력이 확 늘고 특허 출원 건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어요. 네네.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그가 말하는 혁신이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혹시 K-팝이나 K-뷰티 같은 그런 문화 현상까지 포함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K-팝, K-뷰티, 영화 같은 이런 문화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성과들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 사회가 이룬 혁신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오호.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한국 사회가 가진 그 다양한 재능들이 포용적 제도라는 좋은 토양 위에서 마음껏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인 번영도 같은 뿌리, 즉 포용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동일한 제도적 기반에서 나왔다는 시각입니다. 강연에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갓 에피소드를 소개했다고 들었어요. K-팝 데모넌터스라는 영화를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5번이나 봤고 네네. 영화에 나온 한국의 갓을 사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절이라 못 구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일상적인 문화 아이템 이야기까지도 거시적인 제도 이론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걸 보면 그의 이론 틀이 꽤 폭넓게 적용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 일화가 그냥 뭐 재미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아주 생생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통적인 아이템인 갓이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잖아요. 이 현상 자체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고 창의적으로 막 융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이런 문화적인 역동성도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나 잠재력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포용적 환경 덕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탈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자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화 현상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언제, 어떻게 이런 포용적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는 걸까요? 로빈슨 교수는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를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꼽았다면서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로빈슨 교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전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적인 개발 모델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과를 이룬 점은 인정해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번영의 진짜 토대는 바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정치 시스템이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적 포용성이 경제적, 문화적 혁신으로 이어진다.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뭐 정치가 바뀐다고 바로 경제나 문화가 확 피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로빈슨 교수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정치적 포용성이 높아지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우선 권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 집단이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성공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공정한 경쟁. 네. 그리고 또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 언론, 학문, 예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로운 표현이나 비판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극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1980년대에 그 시민들의 계엄 저항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 영어로 resilience라고 했죠. 이걸 높이 평가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제도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내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 뭐 역량 이런 것까지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도전받고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네. 로빈슨 교수는 한국 사회가 과거 권위주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는 아주 강한 동력을 보여줬다는 점, 이걸 주목한 겁니다. 회복력. 네. 이런 회복력 자체가 포용적 태도가 그래도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견제, 균형이 작동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정치적 포용성이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어떤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다면 이 이론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북한 비교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빈슨 교수에게 남북한 사례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자연 실험, 내추럴 엑스페리먼트 같은 거예요. 자연 실험이요? 네. 분단 이전에는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다나요. 심지어 분단 직후에는 북한이 주요 공업시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간 유리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모습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졌죠. 그 차이의 핵심 원인을 로빈슨 교수는 역시 제도에서 찾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남한은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굴곡은 있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나마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기본적인 재산권이 보장되고 기업 활동의 자유가 주어지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등등 사회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거죠. 반면에 북한은 북한은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극소수 엘리트가 정치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철저하게 독점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탈적 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경제활동의 자유는커녕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받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동일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네요. 네, 로빈슨 교수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지리적 조건이나 문화, 민족성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정치 경제 제도를 선택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남북한 사례가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남한의 성공은 포용적 제도가 어떻게 혁신과 번영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북한의 실패는 수탈적 제도가 어떻게 정체와 빈곤을 낳는지를 동시에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로빈슨 교수의 분석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요. 한국의 성장을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어떤 경제적 신화나 특정 리더의 영웅담 이런 걸로만 해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정치 시스템의 변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 전반의 창의성과 활력을 어떻게 촉발시켰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 틀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뭔가 새로운 층위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포용적 제도라는 렌즈는 당신이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거나 혹은 미래를 전망할 때, 아니면 다른 나라의 발전 사례를 비교 분석할 때도 매우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GDP 성장률 같은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해주죠. 특히 정치적 자유, 경제적 기회, 문화적 창의성, 이게 어찌 보면 다 별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포용성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K컬처러상도 마찬가지겠네요. 단순히 재능 있는 몇몇 사람들의 성공이나 우연한 유행,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에 점진적으로 확보해온 포용성이라는 어떤 사회적 자본, 위에서 피어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K컬처 성공 신화에는 기획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 팬덤 문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죠. 네. 하지만 로빈슨 교수의 관점을 빌리자면 민주화 이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표현의 환경, 그리고 실패를 좀 용인하고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물론 이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이 열려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전반의 포용성이 증가하면서 문화 영역에서도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현된 사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겁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그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시적인 사회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눈을 통해 한국의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포용적 제도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포용성의 확대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서서 K-팝 같은 세계적인 문화 현상까지 이끌어낸 핵심적인 힘이었다. 이런 분석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는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였고요. 네. 로빈슨 교수는 과거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지만 그의 이론은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는 민주화 이후에 높아진 포용성이 혁신을 이끌었다고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과 함께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또 극심한 양극화, 정치적 분열, 이런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요. 지속적인 혁신과 번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의 포용적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의 포용적 제도? 네. 예를 들면 사회 계층 이동성을 좀 더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지, 혹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러네요. 로빈슨 교수의 분석 틀을 빌려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것, 당신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지적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빈슨 교수의 분석이 당신의 생각에 좀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